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웅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미 마두로 축출, 트럼프 불개입 원칙을 깼다. 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3일 새벽 1시 1분, 우리 시각으로는 3일 오후 한 3시쯤에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포가 됐습니다. 이 미군이 투입이 돼서 직접 체포가 된 건데 마두로 대통령이 사실상 마약 조직의 수장이다라는 게 그 이유죠.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이 체포할 수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마두로의 체포 이 관련해서 실제 이래도 되는 거냐. 전 세계 의견이 좀 분분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두로의 체포를 가장 남일 같지 않게 보고 있을 사람이 있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인데 그래서인 건지 오늘 어제 오전에 북한에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조선중앙통신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정은 위원장, 핵전쟁 억제력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이 다단한 국제사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마두로 잡혀간 거 봐라. 우리가 핵 개발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어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트럼프만 보라고 한 거냐?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이 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시진핑 이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 니네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나 여기 있어 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출마 희망자들한테 연 500만 원 후원금을 수차례 받았다라는 국민일보의 보도입니다. 국민일보가 자체적으로 이 고액 후원자 명단을 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연 500만 원 후원금의 가장 높은 최고액인 거죠. 500만 원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을 봤더니 출마 희망자들이 여기에 섞여 있네라는 걸 포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초의원 공천 과정의 감시 사각지대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각에선 강선우 김병기 의원만 그랬겠어? 여야 없이 다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의 개별 일탈 전수조사 안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 국민일보가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후원금 내역을 살펴본 이유가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거 없나를 지금 본 건데 그 시작이었었던 이 민주당의 지금 공천헌금 이 의혹 여기에 개별 일탈입니다. 전수조사 안 합니다라고 어제 조승래 이 사무총장이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의 특검 여부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한테 이거 볼까요? 친윤의 수사 무마를 청탁한 의혹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와 관련한 수사 이거 좀 무마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의혹도 있다라는 건데 자꾸 얘기가 커지는데 개별 일탈로 볼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이번 주 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이 종결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사건 이 재판이 이번 주에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이 5일이죠. 오늘 5일 공판이 있고요. 월수금 7일, 9일 날 또 공판이 있습니다. 근데 7일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8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일과 9일 수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결심 공판을 쭉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죠. 결심 공판, 검찰이 몇 년형을 구형해 주세요. 이 몇 년형 선고시 주세요라고 구형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심, 지금 종결이 되면 1호부터 대략 한 달 뒤에 빠르면 그보다 더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달에는 선고가 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있죠. 못 파는데 세일하는데 한우 반값인가 싶은데 여기가 어디냐? 국중박입니다. 국중박. 국중박이 뭐야? 국립중앙박물관을 요즘 줄여서 국중박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이 관람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캐대언 인기에 지금 이 국중박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난해 관람객 수가 65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1945년에 개관한 이래로 역대 최다다라는 건데 사실 영화의 흥행으로 시작된 국중박의 발길이 65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문화의 힘이 무섭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 뭐가 그리 좋았는지 기사 보시죠. 잠든 마두로 침실에서 끌어냈다. 13년 독재 143분 만에 붕괴됐다라는 거죠. 제 얼굴보다 더 크게 지금 실려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이제 마두로 잡아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실제로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이 됐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Aquí no esperan Miraflores, no se tarde en llegar, cobarde. It ain't me, it ain't me. I ain't no senator song. It ain't me, it ain't me. Night. Happy New Year. Over the course of the night, aircraft began launching from 20 different bases on land and sea across the Western Hemisphere. In total, more than 150 aircraft, bombers, fighters, intelligence, reconnaissance, surveillance, rotary wing were in the air last night. We arrived at Maduro's compound at 1:01 a.m. Eastern Standard Time, and the apprehension force descended into Maduro's compound and moved with speed, precision, and discipline towards their objective after months of work by our intelligence teammates to find Maduro and understand how he moved, where he lived, where he traveled, what he ate, what he wore, what were his pets. He's making cocaine, they're sending it into the United States. So he was trying to get into a safe place. You know what a safe place is. And he wasn't able to make it to the door because our guys were so fast. It was a very thick door. It was a very heavy door, but he was unable to get to that door. 네, 마두로 대통령 나 잡아봐라 했다가 정말 지시가 떨어진 지 143분 만에 바로 그냥 잡혔습니다. 근데 사실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전 세계가 놀랐어요. 그 이유가 김광사 변호사님. 일단 한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인데 그냥 막 오사마 빈라덴 잡듯이 막 이렇게 가서 딱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네. 계속적으로 이제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 네. 이런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엔 헌정 2조 제4항에 보면 타인의 어떤 타국의 네. 국가에 침입을 해서 체포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은 이런 무력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전에 이제 파나마 침공해갖고 노래가를 잡아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국제법상 논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예외적으로 잡아올 수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단 그 베네수엘라 정부가 네. 동의하는 경우랄지. 근데 이번에 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경우. 네. 세 번째가 이제 자기 방어적인 것, 정당 방위, 자기 뭐 영토를 침입한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자체에서는 지금 마두로를 이제 범죄인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 범죄인을 할지라도
사실은 타국가에 직접 들어가서 체포 군사 작전을 해서 잡아오는 것은 국제법상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유엔 헌장 이조 이조 사항인가요? 2조 사항에 이미 나와 있다. 이러면 무력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마약을 코카인을 미국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그냥 150대 전투기 출격해서 잡아왔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 사실 이런 적이 또 있긴 했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언제냐?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36년 전입니다. 36년 전에 파나마 노리에가도 파나마의 이 노리에가 당시 실권자죠. 여기도 마침 또 똑같이 1월 3일 날 딱 체포가 됐었어요. 근데 이 파나마의 이 노리에가도 혐의가 마약 밀매 혐의였습니다. 마약 밀매 혐의로 미군이 파나마로 들어가서 잡아서 미국으로 압송을 해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이 구속이 돼서 수용이 돼 있다가 2017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이걸 똑같이 따라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강 교수님. 네, 그 사실 미국에서 네. 그 여러 가지 핵심 사안이 있지만 이제 민심이나 이런 거를 다스리고 아우르는데 제일 좋은 게 불법 이민, 마약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니 그거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뭐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유권에 해당이 될 때만 사실 무력 침공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만 무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나마 미국 내부에서 소위 불법 이민이나 마약 카르텔 네. 그걸로 인해서 붕괴되는 미국 사회 이거를 내가 나서서 막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연구는 본다면 그렇죠. 네. 네, 조금 그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네. 이제 국제법이나 이런 데를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한 소지가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국제법상 사실 이게 용인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 그럼 김 변호사님 풀려날 수도 있습니까? 풀려날 수는 없죠. 지금 네. 국제법 자체가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네. 위반된다 하더라도 지금 힘의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국제사회는. 그래서 이건 뭐 풀려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어떠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타결이 된다거나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근데 노리에가 때하고 좀 틀린 점이 있어요. 노리에가 때는 노리에가가 네. 헌법상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실세 군부였단 말이에요. 실권자였지 군부, 대통령은 지도였죠. 아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세운 정부에서 체포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헌법상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는 실제로 헌법상 대통령이고 네. 뭐 미국이 세운 정부가 없기 때문에 정부 자체에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국제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때보다도 더 상황이 좋지 않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국제법상으로 사실 맞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런 일은 정말 일사천리로 그냥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저희 그래픽을 좀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 그래픽 같이 볼게요. 네, 보겠습니다. 마두로 체포 압송 확고한 결의 작전. 그러니까 이번 작전의 이름이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미국 동부 시각이에요. 현지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2일 밤 10시 46분에 잡아와 라고 승인을 했다라는 거죠.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 베네수엘라 수도에 12시 반, 이 3일 새벽 0시 30분에 이 도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미국 헬리콥터가 이 푸에르테 타우나 군사기지로 내려가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저희 직접 브리핑도 들었습니다만 3일 새벽 1시 1분에 침실에 있던 마두로 부부를 생포를 했다. 그리고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 기지로 함대로 이동을 했다가 여기에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뉴욕으로 가서 지금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일사천리로 143분 만에 들어가서 관저 진입해서는 5분 만에 바로 잡았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강 교수님 지금 저희가 다 봤을 때 이게 법상으로도 이상하고 뭐 36년 전보다도 더 이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가 굉장히 그럼 세게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또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게 이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계속 나오는 거죠. 힘의 논리. 네. 네. 그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막 가다가 결정적으로는 숙인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NSS라는 네. 이제 국방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지를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괜히 미국이 이렇게 마음먹고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식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이상에 나가는 것은 미국에게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명분을 쌓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급할 때가 되면 특히 대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악화가 양화를 사실, 구축하는군요.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네.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는 또 그런 어떤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나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비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콕 집어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엔 무용론이라든가 네. 이 다자기구 무용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판을 새롭게 조금 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서방구에 대해서는 확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노터치야 라는 메시지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반응을 해야 될지. 지금 판이 재편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서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들 좀 세게 말을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성명 정도 내는 수준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세계적인 공포 정치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붙잡은 트럼프한테도 눈길이 갑니다만 잡힌 마두로한테도 사실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지금 잡혀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라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분명히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극과 극에 서 있었던 정아 나 잡으러 와봐 내가 딱 기다릴게 맘대로 해봐라고 하면서 도발적으로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면 이 침실에서 바로 붙잡혔다 그러죠. 나이키 이 트레이닝복을 위아래 세트로 입고 있었어요. 그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이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을 지금 마두로가 입고 체포가 됐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일부 사이가 또 품절인 상태라고 합니다. 발 빠르게 또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예. 나이키가 미국 브랜드거든요. 마두로는 네. 또 왜 트럼프랑 싸우면서 미국 브랜드 나이키를 입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 자체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제조업 분야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아주 나라가 낙후돼 있죠. 아마 저 트레이닝 자체도 뭐 물론 뭐 본국 제품이 있겠습니다만은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 본인이 또 나이키를 또 선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마두로가 나이키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마두로는 약간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뭐 마약이랄지 마약 카르텔과 관련돼 있고 독재자고 네.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이키를 입은 마두로를 보면 나이키를 안 입을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저렇게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독재자가 저런 걸 입으니까 아마 입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네. 부분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묘한 심리의 세계입니다. 네. 굳이 미국 브랜드인 나이키를 입는 마두로의 심리도 잘 모르겠고요. 마두로가 입었네 그러면서 클릭해서 나도 하나 사서 입어볼까 하는 그 심리도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또 일부 사이즈 품절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받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굳이 이거 어디 거 입었어? 라고 본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마두로 대통령 말고 이번에 체포가 마두로 대통령의 아내,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영부인인 거죠. 아내도 같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른바 레이디 맥베스라고 불리는 이 마코 실세, 마두로 부인도 같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실리아 플로레스 여사인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지금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제목에서 느끼시나요? 레이디 맥베스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프로필 같이 보시죠. 일명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이 맥베스 속에서 남편한테 얘기해서 이 왕을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가도록 하는 사실 그래서 일명 레이디 맥베스라는 거죠.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보다 6살 연상 그리고 우고 차베스가 이 마두로 전이었었죠.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
그 당시 변호인이었었고요. 베네수엘라의 첫 여성 국회의장 겸 법무부 장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마약 범죄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었다. 이걸 보면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에 가서 둘 다 체포해서 미국으로 둘 다 압송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싹 다 체포하는 거야? 아까 분명 트럼프 대통령은 뭐 코카인을 뭐 미국에 어쩌고 뭐 얘기를 하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해서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같이 보실까요? 빼앗긴 석유 시설 되찾겠다. 베네수엘라 공격 목적은 결국 이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마두로 체포하고 기자들과의 이 질의응답이 진행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We're going to take back the oil that, frankly, we should have taken back a long time ago. A lot of money is coming out of the ground. We're going to get reimbursed for all of that. 네. 대놓고 석유 얘기를 본인이 직접 또 언급을 해요. 강준영 교수님. 근데 석유 때문에 체포를 했다 그러면 강탈 아닙니까? 그 사실 베네수엘라의 매장량 세계 네. 1위의 매장량이고요. 그 상당히 그 이전에 차베스 시절 이전에는 석유를 가지고 상당히 부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정유사들이 개발하러 갔죠. 메이저 정유사들이. 다만 이제 차베스 대통령 되고 나서 왜 우리 자원을 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국유화 조치를 하고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많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강탈당한 것도 있죠. 국유화 조치 때문에. 그 이번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일부 그 훌륭한 자산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미국이 들어가서 정상화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사실 베네수엘라는 중국에 상당히 많은 석유를 수출하고 또 그 석유를 담보로 해서 1대1로라는 소위 중남미 지역의 거점이에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또 러시아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거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남미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끊으면서 네. 이제 지금 미국도 뭐 셰일가스 때문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불안정한 원유 가격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만 제대로 장악하면 빼앗긴 석유 패권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달러 가지고 결제를 하던 게 최근에는 페트로 외환화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많은 반미 중남미 국가들에게 퍼질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오던 석유 못 갖고 오게 됐는데 이걸 갖고 온다는 개념에 플러스 우리가 못 갖고 가던 석유를 이제 중국이 갖고 가니까 석유 패권 이게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재편되면 안 되지라고 해서 제동을 거는 차원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중국을 의식한 행보다라는 건데 실제로 오늘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마두로 중국 특사 만남 직후에 체포 작전이 또 개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중 경고 메시지 아니야라는 겁니다. 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 3일 새벽 1시 1분에 침실에서 아내와 같이 바로 체포가 됐는데 이 자기 직전에 있었던 일정이 베네수엘라에 온 중국 특사랑 만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찬을 하고 바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체포가 즉각적으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오늘 이 백악관 이 공식 계정이죠. 공식 계정에 뭐가 올라왔느냐. 이게 올라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죠. 약간 무시무시해 보여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이렇게 써 있나? 파포라고 적혀 있어요. 파포가 뭔가 싶었는데 이게 약간 슬랭 속어 같은 걸로 요즘에 한창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Full around, find out. 까불면 다쳐라는 의미의 속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백악관 공식 계정에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이 올렸는데 표정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아주 엄중하죠, 지금. 그런데 이 표정의 이 사진이 어디서 찍었던 사진이냐라는 겁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 저희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그래서 에이펙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왔다가 미중 정상회담을 이 김포공항 나레마루 의전실에서 시진핑과 만났는데 그때 만났던 그 사진을 활용해서 까불면 다쳐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강 교수님. 물론 잘 나온 사진이어서 얘를 픽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거 오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당연히 이전에 그런 거 생각나시죠? 그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중국이 아주 잘 쓰는 말이에요. 그게 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대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을 의식하고 협력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네. 다른 행태를 취하게 되면 더 이상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 특히 서반구 지역에서는 그리고 네. 미국의 뒷마당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너희도 결심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우회적 메시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체포 작전을 했으니까 실질적 메시지죠. 그래서 향후에 네. 이제 미국이 막강한 정보전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방공망이 쫙 깔려 있어요. 이미. 예, 이미 깔려 있는데 네. 완전히 무력하다는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하. 지금 10개월 정도를 준비해서 날짜를 택일해서 네. 불과 143시간 만에 이걸 했는데 글쎄, 몰랐다는 3분. 거죠. 그걸 알았으면 특사가 만나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사가 마두로를 만났기 때문에 마두로가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금방 체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런 파포라는 말이 아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주재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보낸 거다. 푸틴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중러 협력에 대한 네. 특히 중남미에서의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체포한 건 마두로지만 사실 너도 잘 봐 라면서 두루두루 시진핑 푸틴한테 다 얘기를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사진 한 장 같이 볼까요? 이번에 이 작전을 지금 수행을 하면서 이거 볼까요?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딱 앉아있죠. 상황실로 지금 일단 보입니다. 상황실에 딱 앉아서 지금 이 뭔가 이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뭐 얘기한 이런 걸 이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실시간으로 작전을 지켜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TV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라고서 아주 관전평처럼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 요 모습이 마치 뭐를 연상케 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랑 비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선 두 사진이 같이 비교가 돼서 지금 돌고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이건 오사마 빈 라덴 2011년 5월이었었나요? 그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 이 사살 작전 때 그때 구석에서 이렇게 약간 뭐 참모 중에 하나인 것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있었던 이 모습이 그때도 회자가 됐었는데 요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김광재 변호사님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또 비슷하지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비슷한데 비슷하지 않는 부분 자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저기서 보면 메인이 아니에요. 한쪽 구석에 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센터에 앉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지휘하는 모습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어떤 가치관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원칙적으로는 저걸 이제 지휘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운데 의자에 착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마약은 명분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과 석유고 이제 석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베네수엘라와 어떤 유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이제 차베스가 자원을 민족주의화했거든요. 네. 그때부터 중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97조 정도 돼요.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제재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85% 정도를 중국이 수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베네수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국과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 이제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완전 중국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관계를 차단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남미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막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미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제2의 중국화가 완전히 지금 되고 있는 상태도 97조가 투입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표현도 방공망이 중국 방공망이 다 쫙 깔려 있는데 그게 지금 뚫린 거라고 143분 만에 지금 완전히 뚫렸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중국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아무도 모르고 중국도 몰랐는데 여기는 알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 같이 볼까요? 피자 가게입니다. 피자 가게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펜타곤 앞에 있는 피자 가게의 이 판매량입니다. 시간대별 판매량. 지금 보면 아침 9시, 12시에서 쭉 이제 시간대별이 쭉 있죠. 밤 9시, 밤 12시, 여기서 이제 새벽 3시. 몰래 한 9시, 10시, 11시 사이에는 막 높이 나오죠. 밤에 한창 피자 시켜 먹을 시간, 야식할 시간. 그런데 넘어가서 줄어야 되는데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3일날 새벽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상한데 새벽 3시 무렵에 왜 이렇게 많이들 피자를 시켜 먹는 거야 펜타곤에서 라는 거죠. 이게 일명 피자 지수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43개의 도미노 피자를 갖고 있는 이 운영하고 있었던 프랭크 믹스라는 사람이 내가 43개 매장을 운영해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의 직전에 한창 다들 새벽에 배가 고프니까 이걸 시켜 먹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라크 공습 시작 몇 시간 전에 또 이 55판이나 전달을 했었고 걸프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웃자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완전 허황돼 보이진 않아요, 강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작전이 되게 준비를 오래 하잖아요. 이번 베네수엘라 체포 작전도 10개월을 준비를 했고 그 전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뭐 공습할 거다 또 공습을 하고 전격 체포 작전을 할 때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미국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는데 안 되면 그것도 상당히 또 후폭풍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피자 지수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정신을 집중하고 작전을 짜고 같이 지켜보고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저런 일종의 피자라는 걸 가지고 뭐 허기진 배도 채우지만 단합도 하는 거잖아요. 매우 미국식으로. 네. 이제 그런 흐름에서 지금 프랭크 믹스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무슨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 아마 우리도 네. 뭐 야식 시켜 먹는 뭐 치킨, 치맥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는 워낙 강력하게 군사작전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니까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거지만 나름대로 미국식 패턴으로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몰라야 되는데 저렇게 알려지니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피자 지수 가장 관심 있게 볼 게 북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하, 펜타곤 앞에 피자 가게를 주시를 하면 이게 전쟁을 할지 말지가 보이는구만이라고 가장 주시할 사람 북한인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베네수엘라판 참수작전 직후에 김정은 미사일로 답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마두로 붙잡았어요라고 공식 발표하고 7시간 만에 바로 극초음파 미사일 수발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강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 지금 떨고 있을까요? 그 사실상의 참수 작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 이란 핵시설 폭격했을 때도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미국이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놀랍고 두렵고 그럴 겁니다. 다만 이제 미사일 실험은 뭐
사실은 저는 이제 한중 정상회담 쪽이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저는 그냥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연료 주입도 해야 되고 뭐 네. 다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직접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7시간 있다가 쐈으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 저렇게 나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러면 내가 미국 말을 듣고 좀 대화 테이블로 나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야 이게 핵이 없으니까 저렇게 휘둘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핵을 더 강하게 그리고 실제로 2.5배 이상의 능력을 제고하라라고 또 그 현장 지도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앞으로 아마도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좀 김정은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양갈래 길이 있는데 대화의 길로 나가볼까 보다는 이러니까 내가 핵을 개발하지 내가 개발을 안 할 수가 있겠니? 라는 명분 쌓기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다만 한중 정상회담을 더 염두에 둔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죠. 네. 네, 2달 만에입니다. 2달 만에. 기사 같이 보시죠.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입니다. 네. 어제 중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라는 거죠. 어제 중국에 도착한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한중 관계가 다시 정상을 복구해서 앞으로 더 깊고 넓은 한중 관계 발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어제 도착해서 어제 저녁에 동포 간담회를 했고요. 오늘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오늘 한중 비즈니스 포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MOU 서명식 선물 교환식 국빈 만찬으로 쭉 이어지는 굉장히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국빈 방문 시기가 참 애매해진 게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보시죠. 트럼프 돈로주의 대 시진핑 다자주의 그 사이에 낀 대통령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마침 국빈 방문하기 직전에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미국으로 압송을 당하는 아까 말씀 한참 드렸죠. 체포가 된 건 마두로지만 사실상 시진핑 보라라고 얘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체포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에서 낀 이재명 대통령은 김준욱 대변인님 오늘 한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일단 지금 이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또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다른 지금 우리 한중 관계를 벗어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제화될 가능성 물론 이제 이렇게 뭐 말씀 중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번에 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를 지난 에이펙 이후에 복원됐는데 그 복원된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이제 이번 방문을 통해서 방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정상회담인 만큼 네. 이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한반도의 평화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국의 관심을 좀 당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아마도 한반도 바깥의 네. 어떤 상황들이 얘기가 언급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관건은 슬기롭게. 근데 어떻게 슬기롭게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 직전에 왕이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 요거 한국이 확실하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외교에는 사실 여야가 없죠. 김기영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가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아까 사실 뭐 베네수엘라 건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이 분명 있다라고 나왔는데 그럼 뭐 대만 문제 그리고 대미 문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중국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진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본인의 입장을 좀 두둔하기를 바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기조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이 원칙에 있어서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중국은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켜달라. 원칙이란 말을 꼭 하고 싶지만 네. 우리나라가 19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을 때 우리가 존중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이 굉장히 외교적 수사,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존중이라는 차원은 어떻게 보면 적당한 수준의 내용이라고 보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만났을 때 이 네.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을 때 그래도 그 주장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만 해협, 대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유권을 행사한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나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게 외줄타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잘 내딛는 그런 국빈 방문 기간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이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 에이펙으로 한국에 왔을 때 주고받은 선물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이 이슈가 됐었죠. 뭘 줬나 뭘 받았나 이슈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가면서도 이걸 준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진핑에 줄 중국의 전설 속 기린 그림을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기린 그림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동물원 가서 본 그 기린이냐? 그게 아닙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중국 전설 속 동물의 기린. 동물원에서 보는 노란색의 못 긴 기린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태평성대와 덕의 화신으로 약간 우리나라 해태 같은 그런 느낌의 기린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갖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짜 뭘 갖고 갔는지. 이거 말고 골룡포. 왕이 입는 거죠. 왕이 입는 이 골룡포를 갖고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시진핑 주석한테 왕이 입는 옷입니다라고 이제 주려고 한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때 뭐 줬는지 기억하시죠?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보여주신 평화 수호 의지와 강한 리더십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Tha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공간은 현존하는 신라의 공간 6점 중에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금관을, 왕관을 줬죠. 그리고 지금 골룡포, 옷은 시진핑 주석을 좀 주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김상일 위원님,
G2였길 망정이지 G3였으면 한쪽은 왕관주고 한쪽은 굴룡포 주고 또 다른 하나는 뭐 주지라는 고민이 될 만큼 사실 이게 중간에 낀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중진국이나 뭐 약소국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 재편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국제 질서 재편기에는요. 동맹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호 협조를 통해서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을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한중 정상이 만나서 네. 이익을 위한 자리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지. 만약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 뭐랄까 서로 불편한 이야기 이런 걸 하면은 이번에는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나 중국을 이용해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더 어렵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런 것들도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고 이런 선물로서 고민과 고민 끝에 마련한 것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세계 질서 자체가 재편이 되고 있는 힘의 논리가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 좀 좋게 이게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이런 선물들이 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어디 나라든 좀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 선물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있을 한중 정상회담 내용은 저희가 아마 내일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별 일탈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공천원금 의혹에 개별 일탈 전수조사 안 한다라고 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그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일탈로 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이 전수조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경찰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죠. 김진욱 대변인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일단 당에서는 없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결론을 내렸다기보다는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또는 강선우 의원이 당시 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이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 속에서의 약간의 허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일탈이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지금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 공천 시스템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개개인의 어떤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당에서는 역시 아직은 개개인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직은이 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당시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에 국한해서 계속해서 제보라든지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시스템의 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공관위를 책임졌었던 간사 또는 그 공관위원 이 개개인들의 어떤 일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추후적으로 지금 경찰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지금 수사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공천 비리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개인 일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이게 전형적인 시스템 문제죠.
김진우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을 그걸 나타내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1억 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받았는데 결국 단수 공천 됐어요. 그리고 공천위원회 간사가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의원들로부터 2명으로부터 3천만 원 받은 의혹이 있고 네. 거기에다 또 지방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또 후원금을 큰 금액을 하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말은 투명성으로 얘기하지만 공천원금 받고 부패할 수 있는 여지의 시스템을 지금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김병기, 강선우 이 두 사람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의원들이. 그러면 누가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깨끗하고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두 의원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에 관한 문제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뭔가 또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침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장동혁 대표 뭐라고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김병기, 강선우 녹취를 들어보면 강선우가 김경한테 1억 원을 돌려주고 끝났어야 되는 사안인데 근데 사건이 정반대로 전개가 된다. 다음 날 김경한테 단수 공천장이 배달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지 않았겠느냐. 김병기보다 더 윗선에 누군가가 있었을 것 같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나중에 이걸 또 요 부분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요 부분도 삭제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더 윗선에 누군가가 있어서 결국 김경수 의원이 공천을 받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김상일 위원님. 글쎄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저는 뭐 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할 수 있죠. 근데 형사 범죄와 관련된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그 국민의힘은 막을 수 있나요? 사전에 다 걸러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일이 절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사범은요 다 법률에 죄형들이 딱 정해져가지고 공권력에 의한 수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범죄를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고 그러면은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나 다른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마음을 나쁘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려면 네.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증을 못하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 싸우자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인정을 하고 그냥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게 아이고 뭐 증거도 없으면서 저렇게 공격한다고? 그럼 우리도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 참 경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증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주장만 하는 거냐? 그럼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딱히 싸우자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이 다음 장 같이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이 부분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이 부분이 또 지금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싸우자는 건가? 근데 아니라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싸우자는 걸 떠나서 네. 국민들의 어떤 의혹, 궁금증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제3자의 어떤 주장이 아니라 강선우 의원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 이제
공관위 간사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탄원서가 결국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사자가 그걸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검증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시스템의 공천의 문제라고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공천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라 공관위 간사, 그다음에 공관위원, 그리고 또 총선 때 있어야 검증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개입을 됐던 거고 이 탄원서라는 게 당대표실까지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김현지 실장의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고 그 관련해서 녹취도 존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대로 당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시했거나 아니면 뭐 오더를 내리거나 그랬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문구를 왜 삭제했을까요?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명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표현을 빼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빼든 안 빼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공천 개입 네. 우리가 그걸 시스템의 문제로 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한이 있는 자가 어느 위치에서 나쁜 마음을 먹으면요. 이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공관위원장이어도 그렇고요. 간사여도 그렇고 공관위원이어도 그렇고 어느 단계에서든 저는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면 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서 좀 더 걸러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짧게. 이게 윤석열, 김건희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비교할 거 비교하죠. 잘 된 거하고 비교해야지. 왜 그 지나간 정권에 아주 잘못한 정권에 그것도 시스템에 관한 문제예요. 김건희, 윤석열의 잘못된 부분도.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잘 갖추면 갖출수록 비리는 적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김기행 대변인님 짧게. 네. 이게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윗선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 덮은 게 더 문제다. 그렇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핫합니다. 만약 김준욱 대변인님까지 나서셨으면 안 끝날 뻔했어요. 네. 일단 이 문제다, 아니다, 개인 일탈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오며 가며 지금 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김현지 이 대표의 김병기 문제 보고됐다고 해 녹음이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이 동작에서 이 국회의원을 하는 이수진 지금 현재 무소속이죠. 무소속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수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이 탄원서를 내가 받아서 당대표실에 줬는데 이게 정말 전달이 됐느냐를 내가 거듭 확인을 보좌진한테 했고 그래서 보좌진이 2023년에 보좌진이 직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때 통화했을 때 김현지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더니 윤리감찰단으로 이 탄원서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유야무야됐다. 당시 최고위원이었던 정청래 이 최고위원한테도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했는데 그냥 그대로 묻혔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탄원서가 왜 당사자인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한테 넘어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실을 줬는데 이게 이렇게 넘어갔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처음에 당대표실로 갔다고 얘기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당대표실이 아니라 김현지 당시 이 보좌관을 찾아서 의원실로 줬어요라고 또 약간 또 설명이 또 지금 바뀐 상황입니다. 이게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글쎄요, 일단 사실관계가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이시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시고
탈당을 하셔서 지금 무소속이신 것 같으신데 네. 당시에 왜 그 이수진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게 됐는지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녹취가 있다고 하니까 저 녹취를 그럼 공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있으면 당당하게 그냥 공개하시면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녹취가 있다고 하면서 녹취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무엇인가 이 뒤에 거대한 이 뭔가의 숨은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건 좀 옳은 태도는 아니다.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이 문건을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까지는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면 윤리감찰단으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탄원서 또는 어떤 뭐가 들어왔을 때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윤리감찰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요. 거기 넘겼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녹취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것인가? 저는 지금 이 이수진 전 의원께서 무엇을 가지고 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걸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있다면 그냥 다 공개하고 그 공개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녹음이 있다 그러면 녹음 자체를 공개해서 다 같이 좀 판단을 받아보자. 뭐가 있는 것처럼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더 큰 게 있는 것처럼 음모론처럼 제시하지 말아라라는 취지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내일 또 녹음이 공개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볼 대목이네요. 먼저 첫 번째 이해운 의원이에요. 이해운 전 의원이지 지금 지명자. 여당 김강 버리고 이해운은 지킨다. 언급 말라 함고령을 내렸다라는 건데 함고령이 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검증 과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원들은 좀 말하는 걸 좀 자제해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해운 후보자가 받고 있는 게 부자진 갑질 의혹, 상가 투기 유학생 때 상가 투기 의혹, 그리고 영종도의 땅 투기 의혹 정도를 지금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상일 위원님, 일단 자제를 해라라는 얘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뭐 그런 건 통과인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여론의 추이나 상황의 진전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보자 본인의 판단도 많이 지켜보게 되는 것이 전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중에 지금 놓여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해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 잘못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게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은 부인으로 일관을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 사과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돼서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네. 용서를 받는 것까지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열린 결말로 보고 있고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받는 것까지가 좀 진행이 되는 중인 걸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 단계까지 좀 일단 지켜보자라는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지금 이해운 의원이 뭔가 다방면으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회 이 기재위 소속, 그러니까 청문회를 여는 상임위인 거죠. 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을 했느냐? 전화를 해서 청문회에서 잘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했고 아니면 혹은 뭐 문자로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또 보냈어요라고 일부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문자 받았는데 그래서 라는 건데 근데 이혜원 후보자 입장은 또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가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되면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보냈지만 살려달라고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보냈냐면 이혜원입니다. 신고 겸 인사 전화 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서 문자 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언제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김기행 대변인님. 지금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곡해해요?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죽여달라고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요. 네. 본인이 소위 말해서 막내 인턴에게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표현을 과연 쓸 수 있는 인식 구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성이 아니라 괴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이거는 사과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다 평가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많은 보좌진들이 다 자기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면 문자를 보내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보낸 건 맞잖아요. 살려달라, 도와달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국민들한테 진짜 반성을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진정으로 반성한 정치인의 마지막 정치인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하고 연락한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느냐. 그게 잘 봐달라는 뜻이 가미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이에요. 어찌합니까? 네, 임재범 씨가 무대를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직접 영상으로 올렸는데요.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은퇴를 선언을 한 거죠. 1982년에 신화위 보컬로 지금 데뷔를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다. 이 밤이 지나면 고해, 노래방 가서 고해 안 부르는 사람 못 봤어요. 나 지금 이렇게 너를 위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노래방에 가면 어느 방 한 군데서는 부르는 이런 노래들이 다 임재범 씨 노래들인데 지금 나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화면으로 만났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만 또 부인의 결정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